8페이지 마지막 부분 볼게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죠? 하고 싶은 얘기는 유치권자에게도 과실 수취권 인정됩니다. 까지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23-1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실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일단 문장이 좀 이상하잖아. 문장이 해설지를 참조해 보세요. 법 조항인데요. 323조 보세요. 공부 대충 하지 마시고 읽어보죠.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있지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라면 경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은 틀렸어요. 우리 시험 기출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법 조항이 넓은 의미에서 유치권자에게도 과실 수취권 인정되지만 문제는 그 과실이 뭐가 아니라면 금전이 아니라면 경매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질문 틀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24번 와서 볼게요.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게 원칙 맞죠? 칠판전 볼게요. 법조항 있으면 법조항 확인하시고. 법조항은 324조입니다. 해설에도 있습니다.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은 뭐냐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뭐가 없으면 승낙이 없으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용이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채무자의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사용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법 조항으로 정리.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누구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의 승낙이 없다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고 대여할 수 없고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용이 뭐를 위한 사용이라면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면 채무자의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문제는 3항입니다. 유치권자가 1항과 2항을 뭐 했다면 위반한 경우라면 누구는 채무자는 누구에게 유치권자에게 방 빼세요라고 유치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유치물을 뭐 했다면 사용했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바꿉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을 위한 사용한 경우라면 이때는 유치권 소멸 청구가 안 돼요. 여기까지는 비교하셔야 돼. 다시 법 조항입니다. 전항의 의무를 위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뭐 했거나 위반했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라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만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면 설사 누구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자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4번은 5입니다. 24-1번 볼게요. 같은 얘기가 이어집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하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맞죠? 옳은 얘기 되고 24-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X입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면 채무자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O고요. X고 25번은 판례입니다. 공사 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키워드 어디?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뭐라고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죠. 따라서 사안의 경우라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거기까지 비교. 주택에 거주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므로 따라서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을 받지 않고 주택을 사용했다 했다 할지라도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25-1번 공사대금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키워드 어디? 주택에 거주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건 부당이득이에요. 자고 먹고 썼잖아. 따라서 이것은 뭐라고? 부당이득. 다만 유치권 소멸 청구는 안 됩니다. 다만 사용 수익은 실질적인 이득이니까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X입니다. 해설은 참조하시면 되겠고 26번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까? 진행합니까? 진행하죠. 워낙 중요한 법조항 326조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 행사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뭐한다? 진행. 같은 문장이 이어집니다. 1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동안이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X 진행합니다. 26-2번 한글입니다.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가 없대. 제일 약간 우리가 OX O예요. 26-3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27번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 절차 밑줄 누구?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5입니다.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28번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 쉽게 표현하면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겠네. 아니 보셔봐. 이 얘기 같아. 갑이라는 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의 물건을 현재 을이 물건을 뭐하고 있다고요? 유치하고 있는 유치권자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병에게 뭐 했답니까? 위탁 맡겼대요. 그래서 현재는 누가? 병이 그 물건을 뭐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 소유자 갑은 그 물건 내 물건이니까 내 물건 돌려달라라고 반환을 청구했다면 얘는 물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물건을 인도하셔야 합니까? 거절할 수 있죠. 그 얘기니까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역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29번 읽어보죠. 어렵습니다. 부동산 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순위 담보권으로 작용하므로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권자에 대하여 성립의 선의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OX. 응? 옵니다. 저 칠판에 없어졌네요. 지난주에 저기 뭔가 적어져 있던데. 시간에 앞선 자는 합격에서 앞선다. 아, 공부량에 앞선 자? 자, 가볼게요.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2016년 7월 1일 날
갑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훗날 1년 뒤에요. 2017년 7월 1일 날 을이 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갑의 근저당권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1일 날 저 주택이 경매가 되었답니다. 그렇죠. 이거 설명할 때 보세요.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은 금액이 1억 원이고요. 유치권자의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경매가 되는 과정에서요. 유찰이 몇 번 돼가지고 경락대금이 8천이 나왔습니다. 8천 누구한테 줘야 돼요? 경락대금 8천이 나왔어. 8천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에게 줘야지. 뭔 유치권자야. 갑에게 얘한테 먼저 줘야지. 8천을. 얘는 경락대금에서 못 받아요. 사안의 경우라면 병이 경락받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 인도 못 받습니다. 맞지요? 누가 돈을 다 받아갔어? 결론만 얘기해요. 얘는 다 받아가요. 얘는 못 받아갔네. 똑같은 물건이어도 얘가 먼저 성립했어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얘가 최우선 변제가 돼버려.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 그럼 따라서 얘는 경락인 병은 저 집이 나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에 값어치가 2억 원이다 라고 하면 경락인은 저 경락대금 얼마에 넣으시라고? 얼마에 넣으시라고? 8천에 넣으라고. 여기 적어져 있잖아. 8천에 넣으라고. 8천에 넣으라고. 그래야 얘는 얼마에 산 거야? 1억 8천을 경락받은 것이야 지금. 만일에 여러분 생각대로 1억 2억을 접어다 그러면 이 멍청한 놈은 얼마 주고 산 거야 지금? 3억 주고 산 거야 저 집을. 유치권이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셔봐. 경락대금 중에서는 얘는 받아갈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요 경락인이 저 유치권을 다 인수하지 않으면 저 집을 못 받아와.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 전부를 뭐 할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최우선 변제가 돼버린다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까 봤던 유치권에는 뭐는 없는데 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경락대금 중에서는 받아갈 수 없지만 실무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옵니다.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부터가 어렵습니다. 보기 31번. 31번 칠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31번 요 그림이에요. 지금 부동산에 뭐가 설정되고 저당권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유치권이 뭐 있다고요?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부동산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칠판에 있는 이 그림이라고. 먼저 저당권 성립하고 나중에 이렇게 취득했죠. 그리고 경매되었죠. 그럼 경락인에게 유치권자 유치권 주장해 주장 못해? 주장하고 있잖아. 나 돈 줄 때까지는 돈 못 준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예외가 돼버려. 원래 원칙은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 앞서는 게 원칙인데 유치권만큼은 최우선 변제라고 지금. 그래서 31번 그렇게 보시면 X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유치권 취득을 했어? 32번. 32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밑줄 경매 개시일정의 기입 등기. 여기 키워드입니다. 경매 개시일정의 기입 등기가 된 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뭐해서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칠판 보세요. 다시 가볼게요. 자, 보셔봐. 이런 얘기였어. 자, 보셔요. 사안의 경우에 자 갑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면 누군가는 병이란 사람이 경매 절차 참가하려고 저 집에 대해서 아마도 권리 분석을 할 거예요.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저당권이 얼마 있고 1억 원이 있고 유치권이 얼마 있다고요. 1억 원 있다라고 뭐 한 다음에 권리 분석한 다음에 경매 대금을 아마 기입할 거예요. 아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저 주택은 시가가 얼마짜리 집인데 2억짜리 집인데 선순위에 뭐가 있고 저당권이 얼마 있고 1억 있고 유치권이 얼마 있으니까 1억이니까 유치권만큼은 자기가 뭐 한다고요? 무조건 인수해야 돼. 인수하니까 그러면 2억 중에서 얼마를 빼고 1억을 빼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1억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뭐 하려고? 권리 분석 하려고. 그럼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려면 모셔봐. 요 우리라는 근저당권, 갑이 근저당권자 경매를 뭐 하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저 집 지금 뭐 하니까 경매 중이니까 알아도 되라고 경매 시작합니다라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뭐 한다고요? 기입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기입 등기한다고 그랬어 이거?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요걸 등기를 안 하면 눈먼 봉사들 A라는 소유자가 여러분처럼 눈먼 봉사들한테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2억짜리 집인데 너한테만큼은 5천에 싸게 팔아줄게. 얼마에? 5천. 그럼 여러분이 봉사라면 2억짜리 집에 떠들어 보니까 얼마 있어요? 1억 있죠? 그럼 얼마 남아? 1억짜리 집을 내가 얼마에 사는 거야? 사 안 사? 우리는 사죠. 싸게 사. 뭐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걸 안 알려주면 눈먼 봉사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 보호하려고 경매 진행 중입니다라고 등기하시라고. 등기한 다음에 이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가서 여러 사람 들어오면 경매를 해줍니다라고 경락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에게 뭐가 되면 낙찰되면 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낙찰대금을 뭐 했다고요? 불입하게 되면 완납하게 되면 여기 소유권 취득이야. 그럼 이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라면 최소한 권리 분석하려면 최소한 보셔봐. 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는 하셔야지. 만일에 요 등기 이후에 요 시점에서 유치권 행사해버리면 문제는 권리 분석할 때 유치권을 빼버리고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따라서 처음에는 권리 분석할 때 경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 집의 가치가 얼마고 2억이고 저당권이 얼마라고요? 1억이라면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1억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지금? 1억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맞춰가지고 경매를 들어갔어. 근데 느닷없이 뭐가 나타나버리면 유치권 들어가면 얘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언제까지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는 취득하라고. 따라서 그 이후에 취득했다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배워줘야 돼.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 맥락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고 32-1번을 보면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뭐 강제,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종료된 후 부동산 점유의 이전으로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나요? 그런 맥락이고 32-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종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기입등기 종료 사실 밑줄 또 여러분의 심장을 또 두근거리는 거. 과실 없이 알지 보일 때 얼마나 착해.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과실의 유무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언제라고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에 유치권 취득했으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30번 30번 보셔요. 응용력.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유치권자는 부동산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응?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든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든 상관없이 후에 유치권 취득했으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개식 일정 기입 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이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런 비교해서 19에 나왔던 기출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32번, 33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 맞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 35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후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간다. 틀렸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유치권 없죠. 따라서 이때는 뭔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34번 볼게요.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 X입니다. X가 아니 추정이 아니라 X야. 34-1번이 정답이에요.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밑줄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 없어요. 그럼 따라서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점유를 뭐해야? 회복. 찾아왔을 때 유치권이 살아나는 것이지 34번처럼 단순하게 뭔만 제기했다? 점유 회복의 소를 제기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치권자 뭐 하셔야 돼? 점유. 따라서 유치권의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문제는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맥락에서 34번은 X고 34-1번은 O입니다. 페이지 넘어올게요. 좀 지문이 좀 어려워도 읽고 갈게요. 갑건설회사는 을회사와 공사비 10억 원의 공장 건축의 도급계약을 맺고 1년 후 약정대로 공장을 완성하였으며 을회사는 이를 보존 등기하였습니다. 갑은 공사대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았지만 공장 완공 후에도 잔금 5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을회사가 부도나자 공사 잔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을 보내 위 공장을 현재 점유 유치하고 있나요?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병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갑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저당권이 먼저입니까? 유치권이 먼저입니까? 사안의 경우 먼저 저당권 설정되고 후에 유치권인가요? 자, 1번 뭐죠? 채권 발생 후 공장을 점유한 갑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X. 왜? 채권과 점유 사이에는 결련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했죠. 그래서 X입니다. 2번. 갑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밑줄 무슨 행위? 불법 행위에 의한 점유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X입니다. 3번. 병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된 후 공장을 점유한 갑은 매수인 정, 경락인 정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갑이 정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에게 직접 공사잔금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X!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경락인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권능에 불과하지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변제 청구 안 돼. 유치권은 뭐라고요? 인도, 거절 권능인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5번만. 아까 봤던 것 같아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으로부터 공장을 점유를 위탁받은 무에게 을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경우라면 무는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번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저당권 나서 볼게요. 1번 OX 판단 좀 해주세요. OX 판단.
오예요. 칠판 다시. 넓은 의미의 법률 행위를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의무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의무부담 행위는 다른 말로 가면 채권 행위가 전형적인 의무부담 행위이고 처분 행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물권 행위도 처분 행위이고 두 번째는 준 물권 행위도 처분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물권 행위에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저당권 설정 행위입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는 일종의 무슨 행위이고 물권 행위이고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물권 행위니까 무슨 행위이고 처분 행위이고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물권 행위고 처분 행위니까 뭐라고요? 법률 행위입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정리. 저당권 설정은 좁게는 뭐라고 부르고 물권. 두 번째는 처분 내지는 전체적인 뭐라고요? 법률 행위. 끝까지 보시고 의무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 의무부담 행위는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 부담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 부담 행위를 우리가 그저께 뭐라 했냐면 타인권리 매매라 했습니다. 남의 땅 사고 파는 매매계약 유효 무효? 유효. 즉 의무 부담 행위는 처분권 없어도 할 수 있나요? 따라서 의무 부담 행위는 연습해 봅니다. 처분 능력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처분 능력이 없어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에 비해서 처분행위의 특징은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라고요? 처분행위다. 처분권 없는 처분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최소한 무슨 행위 하려면 처분행위는 반드시 무슨 능력이? 처분 능력을 뭐 한다고요? 요한다. 그런 얘기가 이어지니 그래서 저당권 설정 행위는 일종의 무슨 행위이므로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능력이? 처분 능력. 그런 맥락에서 1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2번.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것도 같아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뭐가 있고? 합의가 있고 채권이 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밑줄 누구 명의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용어정리 칠판 보세요. 용어정리 하겠습니다.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현재 1억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 있답니다. 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려고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토지에다가 채권자 을이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또 내지는 채무자는 갑인데요. 병이 가지고 있는 자기 친구 토지에다가 채권자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채무자 누구예요? 갑. 맞죠? 갑의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갑의 이름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빌린 놈은 갑인데 병의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그 병은 누구예요? 물상보증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내지는 3자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저당권자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자, 가볼게요. 연습 문제.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은 주체를 달리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등장하면 OX. 채권자 이름 누구라고? 사안의 경우에 을. 저당권자 이름 누구야? 사안의 경우에 뭔 갑이야? 지금 을로 돼 있고 다 을 저당권인데 지금. 채권자 이름 누구? 을. 저당권자. 주체를 달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보셔봐. 뭔 얘기하고 싶냐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지만 3자일 수 있어. 요건 빈번해 지금. 그런데 우리 법은 채권자는 저당권자의 하나입니다. 그럼 누구만 채권자만 누가 될 수 있어? 저당권자 될 수 있어.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은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 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얘기야 지금.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누구 명의에? 채권자는 을인데 병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무조건 뭐라고요? 무효 등기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질문을 틉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누구 명의에?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그럼 이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여기가 키워드라고. 요거 찾아내야죠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2번에 이어집니다. 2번 보셔봐. 내용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보셔봐. 채권자 아닌 3자 명의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3자 사이 뭐가 있고? 합의가 있고 채권이 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뭐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유효. 2-1번.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 아닌 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오네. 그렇죠? 질문 뭐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누구 명의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니까 무효니까? 유효니까 3자도 저당권이 될 수 있죠? 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3번은 좀 어렵네요. 자, 3번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동그라미 유용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옵니다.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뭔 얘기냐? 자, 볼게요. 갑이라는 채무자 겸 현재 집주인 저당권 설정자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현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렇게 자기 명의로 채권자 명의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자 겸 저당권자에게 2015년 3월 1일 날 피담보 채권을 전부 변제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돈 갚았어. 그러면 이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 등기 해야
저당권은 없어집니까? 아니면 돈만 갚아버리면 저 등기를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전부 변제했다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 질문. 현재 2016년 7월 1일 날짜에 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돈은 2015년에 갚았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현재 말소가 안 되고 있어. 지금 상황이 서류상 말소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럼 이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뭔 소리요? 무효지 당연히. 말소 안 해도 소멸한다고 장. 잠깐만 다시 해보죠. 갑의 집입니다.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을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날짜가 2015년 7월 1일, 3월 1일. 그리고 현재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이 등기는 2017년 3월 달에 이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무효 당연히. 끝. 돈을 갚는 순간 돈을 갚아버리면 그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해도 무효라고 지금 소멸한다고 떠나서 현재 날짜가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요? 무효 등기라고.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런데 돈이 필요한 누가? 갑이 은행한테 가서 2018년 3월 1일 날 얼마 빌리면서? 1억 빌리면서 뭐 설정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원래 원칙은 이 저당권을 뭐하고 말소하고 오늘 빌린 거 다시 저당권을 뭐 해야 돼? 설정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돈이 들어. 말소 등기 비용, 설정 비용 드니까 옛날 거 뭐 하자? 이거 재사용하자. 이것이 뭐라고요? 무효 등기 유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무효 등기 유용. 다만 오인하지 마셔. 무효 등기가 유용되더라도 문제는 이 집에요, 이미 병이라는 사람이, 병이 2017년 12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경우를 하면 무효 등기 유용 안 돼요. 왜 그러냐 보셔봐. 그럼 여기가 뭐야? 서류상 을이 몇 순위야? 1순위고 서류상 얘가 2순위지. 그런데 돈을 갚았으면 얘가 몇 순위가 돼? 1순위지. 1순위인데 현재 1순위 맞죠? 근데 등기를 뭐 해버리면? 유용해버리면 다시 빌리잖아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 맥락에 이걸 뭐라 한다? 무효등기 뭐라 한다? 유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무효등기 유용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돼요. 허용돼요 이거. 그런데 나중에 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할 텐데 이럴 수 있어요. 갑이 단층짜리 집이 있어. 단층짜리 집. 현재 요 집에 대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되어 있고 현재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요 멸실됩니다. 뭐라고요? 멸실됐어. 멸실되는 순간 소유권도 뭐합니까? 소멸하죠. 근데 등기가 남아있어 지금. 그리고 나서 그 자기 땅이니까 자기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몇 층짜리를? 108층짜리 건물을. 그럼 이런 경우에 요 등기 유용할 수 있느냐? 요건 유용이 안 돼. 건물을 뭐한 경우라면? 신축한 경우라면 등기가 유용 안 됩니다. 다만 을구에 있는 등기는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맥락에서 단어가 요 단어 들어오시면 합격이야.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공부가 어지간히 돼 있으면 이런 단어 안 들어와.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단어만 눈에 들어오시면 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면 센스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그 얘기야.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을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의미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와서 볼게요.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은 가능하죠. 현재의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도 저당권 목적으로 될 수 있고 옳은 얘기 됩니다. 5번부터는 칠판을 보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법조항 있으면 360조를 좀 펴보시고 없으면 칠판을 좀 보세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담보됩니까? 원본, 두 번째는 이자, 세 번째는 위약금, 네 번째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을 사투리로 뭐라고 한다고요? 지연이자 내지는 지연배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경매, 실행비용인가요? 여기까지가 우리 민법 360조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다. 다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몇 년치로 제한합니까? 몇 년치? 1년치로 제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세부사항 갈게요. 원본은 반드시 등기하셔야 합니다. 이자도 뭐라고요? 등기하시고 위약금도 등기합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법정이자가 몇 년치니까 5%니까 1년분에 대항할 수 있고 실행비용도 담보됩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중에서 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된다.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중에서 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된다. 이건 오해예요. 제한받지 않아요. 약정만 돼 있으면 등기만 하면. 다만 지연 이자만큼 몇 년치로? 1년치로 정리하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5번. 저당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만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에 한한다. 5. 맞죠? 2번. 저당 부동산에 관하여 밑줄 이 단어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에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 밑줄 그 다음 이상 1년분 뭐? 이상의 지연 손해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있다. OX 뭐라는 거예요? 채무자, 채권자 2010년 3월 1일 날 1억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돈에 대해서 2년 뒤에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20만 원씩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요. 2년 뒤에 돈 안 갚았을 때 위약금조로 2천만 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까지 2018년 3월 1일까지 채무자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갑은 채권자에게 얼마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너무 빨랐어요?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과 2010년 3월 1일 날 1억을 빌려 쓰고 변제기 2년 뒤에 변제하기로 하고 그럼 따라서 2012년
3월 1일 날 갚기로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 안 갚았으면 위약금죄로 2천만 원 주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2018년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 경우에 채무자 갑은 채권자에게 얼마를 변제한 다음에 저당권 말소를 할 수 있어? 원본 얼마? 1억. 이자 얼마? 240에 480. 2년 치니까 위약금 얼마? 2천만 원.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연체 이자 지연 배상 몇 년 연체했습니까 지금? 6년 연체. 6년. 최소한 6년이지. 이 숫자는 6년. 2012년이 변제니까 몇 년 했어? 6년 연체했네. 그럼 지연 손해금 얼마 배상해? 1년치, 6년치. 몇 년치? 6년치 다 가야 돼 이것은. 6년치 다 가야 합니다.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채무자 보려고 하는 법조항이 아니다라고 했어. 훗날 요 집에 을이 1번 저당권자이지만 그 집에 이가 병이 2번 저당권자 돼버리면 얘가 권리 다치니까 그래도 요런 보호하려고 지연배상을 몇 년치로 1년으로 제한한 것이 얘를 보호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맥락에서 1년 이상의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의 의미는 후수지 권리자가 없다면 지연 이자를 1년 이상 배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옵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360조가 지연 배상에 대하여 원본의 이행기일에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맞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5-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에 채무자는 원본과 지연배상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O. 맞죠? 주어가 누구라고요? 채무자야. 채무자는 전액 변제입니다. 또 내지는 누구? 저당권 설정자. 다른 말로 누구? 물상보증인이에요. 그 물상보증인도 채무 전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7판. 상황 보세요.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그 사연에 보세요. 채무자 갑이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볼게요. 병이란 사람에게 집을 뭐해서? 매매해서 현재 2018년 3월 1일 날 보니까 현재 병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답니다. 누가요? 병 뭐라 했나요? 수업 시간에. 제3취득자? 누구?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뜻은 누구예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러면 보셔봐. 국어 시간이니까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먼저 뭐가 설정되고 먼저 을은행에 저당권이 뭐 되고 설정되었죠. 어디를 보고 할 수 있어? 아니 저당물이니까 이 집에 저당권 설정되면 이 집의 이름이 뭐라고? 저당물이야. 저당물에 뭘 취득했어? 소유권. 다만 보셔봐. 현재는 누구지만 소유자이지만 저당권이 뭐 되면 실행되면 얘는 소유권이 뭐 돼? 날라가죠. 그러니까 얘를 뭐 한다? 3취득자. 그러면 내 집이 날라가니까 3취득자도 채권자 을한테 가서 돈을 뭐하고? 변제하고 내 집에 대한 네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면 얼마 갚으셔야 돼? 얘는 얼마? 지연이 몇 년 된다? 6년. 그러면 1년치만 갚어? 6년치 다 갚어? 얘는 1년치만 갚으면 돼. 잘 들으셔. 그러면 지금 사안의 경우에 총 몇 년 연체했나요? 1년 연체했으면 1년 이런 경우라면 보셔봐. 연체이자 1년치만 갚고 변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제3취득자야. 누구는? 제3취득자. 그런데 지문이 주어가 누구로 오면? 채무자라. 누구로 오면?
물상보증 같은 저당권 설정자가 오면 이때는 1년이 아니라 전액 다 갚으셔. 그 맥락 의미 이해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요 관련 얘기를 찾아서 볼게요. 자, 그래서 유인물 좀 보시면 13번 13페이지 13번 보세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3자 일명 누구?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3자 누구? 제3취득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맞죠? 옵니다. 이제 그 다음 13-1번 보세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3자 누구?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만자가 추가됐어요. O야 X야. 그러면 13번의 1번을 제가 살짝 주어를 바꿔볼게요. 주어를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만자가 들어가니까 다 X구만. 주어가 누구 상관없이.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의 의미가 뭐냐 그 얘기야. 채권의 의미가 이것 뜻하는 것 같아. 요거 뜻해 지금. 담보된 채권이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몇 년치? 1년치가 담보된 채권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문은 13-1번 지문 맞는 지문이 돼. 누구는? 3취득자는 몇 년치만? 1년치니까 맞지. 주어가 누구로 오면?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오면 만자가 좀 틀리는 게 지문이지 지금. 그러니까 문장의 뜻을 법조항을 담보된 채권의 의미가 몇 년치라고요? 1년치. 여기까지 정리하셔서 이때 만자가 들어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때문에 좀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12페이지 이하 6번 이하는 다음 시간 할게요. 1시간 다 하고 밥 먹을게요.